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약 46억 년 전부터, 그죠? 46억 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말한다라고 했고요. 자, 생물계가 급격한 변동을 겪었을 때, 또 지층 속에 존재하는 부정합, 그러니까 큰 대변동을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지각변동, 대규모 지각변동과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변동, 생물계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를 섹션을 나눠서 시대 구분을 나눈다라고 했었고요. 자, 크게는 46억 년 전에서부터 지각이 생긴 그 46억 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가장 오래전, 그리고 굉장히 시간으로 봤었을 때 오랜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대가 거의 대부분의 생물이 바닷속에서 생존해 있었을 거다라고 유추하는 선 캄브리아대죠. 선 캄브리아대. 자, 그래서 46억 년 전에서부터 몇 억 년 전까지를 5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선 캄브리아대라고 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 어떤 시대라고 추정하냐면, 자, 세포 생물들도 거의 대부분 진화의 흐름이 있잖아. 생물의 진화. 처음부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뭔가 다세포성의 생물이 애초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지는 않았을 거야. 처음에는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세균과도 같은 간단한 형태의 조직을, 간단한 형태의 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던 얘네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해서 작동을 하는 형태로 진화가 됐었을 거라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층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령 추적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그 화석은 약 38억 년 전에, 38억 년 전 바닷속에서 살고 있던 자, 광합성 세균들의 무덤이더라는 거죠. 38억 년 전쯤에 물속에서 살고 있었던 광합성 세균들, 그 광합성 세균의 이름을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고요.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공통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광합성 세균이야. 물속에서 존재하는 광합성 세균. 근데 자, 이 세균도 한계세포로 되어 있을 거고, 그 한계세포들이 우리 세포의 진화 과정으로 추적해서 분석을 해보면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거든요. 자, 느낌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로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 자, 우리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는 어떤 세포로 되어 있을까요? 원핵. 우리의 식물과 동물들은 원핵세포로 되어 있을까? 진핵세포로 되어 있을까? 왠지 찍어보면, 자, 얘가 으뜸원일 것 같지만 원시원이야. 원시인할 때 원. 그러니까 좀 더 진화되지 않은 형태고, 진핵세포가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야. 여러분, 아메바, 야, 넌 아메바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잖아. 간혹가다. 초등학교 때. 아메바라고 하는 것도 한계세포로 되어 있거든. 근데 아메바는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메바는 진핵세포예요. 진화된 형태의 세포입니다.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그러니까 공통점은 대상균과 아메바의 공통점은 그냥 단순히 한계세포로 되어 있다. 이건 공통점이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예시를 할 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원핵과 진핵세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단세포다라고 하는 건 똑같겠지만, 세포 한 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건 똑같겠지만, 대상균은 자,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유전 정보가 세포칠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세포칠에 자신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펼쳐져 있고, 별도로 그것들을, 그 유전 정보를 이제 뭔가 보호할 만한 별도의 공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이라고 하는 공간은 없는 거야. 핵막에 쌓여있다거나 핵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직은 없는 상태의 진화되지 않은 형태의 세포가 대상균, 원핵세포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제 우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플라스미드라고 하여, 자, 자주 많이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 플라스미드라고 하여서 원시
자신의 주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시 형태의 유전 정보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게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주 염색체를 제외한 주 염색체 정보 외에 보조적 유전 정보들, 그것들을 누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원핵세포들만이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런 원핵세포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던 세포들 중에서 조금씩 세포들도 나름대로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되게 세포질 내부에서도 안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 많은 물질대사를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동화나 이하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확관을 하고 있었다. 근데 세포질이 펼쳐져 있는데 유전 정보도 와해되거나 그러버리면 안 되니까 별도로 얘를 담아두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진화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핵막이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아메바도 한계세포로 되어 있긴 한데 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진화된 세포고요.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세포질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세포 소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는 저 아메바라고 하는 건, 자, 핵막이 별도로 핵이 있고요. 핵이 있다는 건 핵막이 있다는 표현이고요. 핵이 있다, 핵막이 있다. 그리고 세포질에 많은 세포 소기관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랄지, 미토콘드리아 이제 고1 거 하시면서 또 나와요. 또는 식물세포는 엽록체랄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세포들, 진화된 형태의 세포들을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원핵세포의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원핵세포에서부터 조금씩 더 복잡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가진 채로 좀 더 진화해 간 거야. 오케이? 세포도 이렇게 나름대로 원핵과 진핵세포로 진화해 간 형태들인데, 근데 다만 단순히 공통점이라면 한계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공통점이 있는 거지. 얘네들은 세포 소기관이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얘는 들어봤을 거야. 광합성을 하게 하는 세포 소기관. 그래서 식물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엽록체고. 그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 세포 호흡을 하게 된 세포 소기관이야. 지금 두 분 다 모두 1학기 거 수업을 듣잖아요. 1학기 거 수업을 들으실 때 생물 파트 하면서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소기관들에 대해서 곧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포호흡이 무엇인지를. 자,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물의 진화처럼 우리의 어떤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가 생기는 그 기원이 지질시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지질시대에서도 그냥 아주 원시 형태의 아주 태초의 어떤 불바다 같은 그런 지구라는 환경에 바다가 있었고, 이 바다 위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생명이 시발하지 못했어. 왜냐면 성칸부리아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태양의 자외선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왔었을 때, 아직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니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 시대이다 보니까, 자,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파장이 짧고 그다음 진동수가 많은 굉장히 에너지가 큰 그런 자외선이 들어왔어, 지구 위로. 그러면 뭔가 합성된 이렇게 현벽체, 조금 사이즈가 커진 걸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육지에서의 육지에서 생명체의 생존은 어려웠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바닷속에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광합성 세균들이 열심히 조금씩 자신의 세포 분열을 통해 이런 시아노박테리아들이 훨씬 충분히 바닷속에 많아지고, 얘네들은 다 원핵세포야. 원핵세포. 그들이 많이 늘어남에 의해서 충분히 물속의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산소를 이용한 많아진 물속에 산소가 많아진 환경이었었을 때 그 산소를 이용해서 대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혐기성이 아니라 호기성 세균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호기성, 당연히 이 세균들도 호기성, 원핵세포겠죠. 원핵세포들, 호기성 세균들, 얘네들도 원핵세포들이겠죠. 이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차츰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환경에 적응돼서 진화해가는 생물들로 자리 잡게 됐을 거라고.
특히 산소라고 하는 것은 특징상 되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체 분자란 말이야. 전자를 빼들어오려고 하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진화되어 있는 형태의 세포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진화해 갔다.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게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아노박테리아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195쪽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살짝 나와있죠. 거기서 남세균이 육지에 떠밀려서 바다 위에 떨어지는 퇴적물들을 세포막으로 끌어당기고 쌓여서 탄산염 층을 이루고,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이제 무더기로 모여 있었을 건데 얘네들이 어떤 특정 탄산염들을 축적시켜가지고 층을 이뤄서 딱딱한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진, 그래서 남세균들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지층의 연령이 약 38억 년 전쯤이니까 대체적으로 물속에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광합성 세균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나 언제? 자, 얘가 충분히 산소를 포화시켰을 거고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산소들끼리 화학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대기 위에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대기에 오존층이 형성되어 가서 뭐를 태양에 유해한 그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래서 차츰 그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점점 물속에서도 이런 간단한 세포들, 한계 세포로 되었었던 얘네들이 점점점 진화해 가면서 동일한 세포들이 모여서 나름 일정 역할이나 어떤 경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겠죠. 조직,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니까,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니까. 근데 그런 조직들이 약간 완전 민첩하게, 주도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아직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엉성한 형태들로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자손을 만들게끔 하기 위한 새끼 같은 뭐 정자나 이런 거 같은 생식세포들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뭐 소화기관으로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엉성한 형태이긴 해. 왜냐면 아주 많은 세포들을 만들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해면 동물이라고 표현해. 해면 동물. 지금 거의 우리의 그 육지상에 존재하는 그 척추동물들 사이에서도 해면동물이라는 단어들은 조금 뭐라 그러지? 굉장히 약간 스펀지처럼 말캉말캉한, 해삼이랄지 불가사리처럼 보다 훨씬 더 엉성한 형태의 그런 개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해면처럼 약간 엉성하긴 한데 그런 엉성한 생물들이, 엉성한 형태들의 세포들 모여서 조금씩 다세포성의 어떤 전진을 해갔겠죠. 생물의 진화로 따졌었을 때 다세포성의 진화를 점점점 해갔었을 거고, 그래서 아직은 척추동물들이 막 발생을 많이 했었을 때까지는 아니야. 갑자기 척추동물이 많이 발생하기는 전일 거라고. 근데 크게 보게 되면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물속에서만 생물들이 사는 것보다 어디로? 육지 위로, 육지 위로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육지 이렇게, 육지 위로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시대가 언제다? 5억 4천만 년에서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 조금 더 짧아져야 되겠죠?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 왜냐면 상대적인 이 시간적인 텀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제일 길고요. 여긴 딱 반년 정도니까 2억 5천만 년. 그때까지의 시간을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대에 또 시대 구분을 뭐 캄보디아대, 또 뭐 어떤 시기, 어떤 기, 무슨 기로 이렇게 나눠서 고생대도 크게 5개의 기 시기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고일통합과학에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많이 언급은 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혹시나 이제 지구과학 전공 선생님이셔서 되게 욕심을 부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거기 시기에 추가적인 부분의 멘트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정도일 거예요. 제가 필요하시면 지구과학 5원 나와 있는 그 추가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튼 고생대도 조금 더 디테일한 시대 구분을 나눌 거고, 고생대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시기? 자외선이 차단되면서부터 오존층이 형성되고 자외선 차단에 의해서 육지 위로 생물이 번성하게 됐고요. 그럼 육지 위로도 생물이 자리 잡게 되니까, 자, 뭐도 광합성에 의해서 지금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 환경이잖아. 그 산소를 이용한다거나 산소의 공격성을 받지 않은 개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세대였겠지. 자, 그리고 자, 쭉 바닷속에서도 계속 생물은 진화해 가고 있었을 거라고. 바닷속에서도. 그래서
거의 지금 이렇게 바닷속에서 생물들이 진화해 가고 있을 때 어류들도 물론 있었을 거고, 그죠? 어류들, 그죠? 그 다음에 고생대 때야 지금 어류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양서류들도 존재를 할 건데, 바로 양서류들이 이렇게 진화해서 온 게 아니고, 그지? 어떠한 육지 수륙 분포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해 가고 있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생대 때의 특징은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해 갔던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대륙의 이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륙 이동과 관련져서 일단 설명해 주게 전반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육지로 생물이 되게 번성했던 시기, 그래서 화석들도 되게 많이 관찰되고 고생대 때 표준 화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육지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표준 생물로, 표준 화석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누구였었어요? 고생대 표준 화석으로. 그래, 삼엽충. 삼엽충이라고 하는 생물종은 다지류처럼 굉장히 다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물속에서 번성했고요. 바닷속.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삼엽충 종, 우리가 과도 되게 여러 개잖아. 개과에서도 여러 생물종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삼엽충과에서도 여러 다양한 디테일한 삼엽충들을 가진 모양으로 여러 고생대의 여러 시기에 통틀어서 각각 다양한 형태들이 번성을 했었습니다. 물속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양서류의 표준 화석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육지 위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자로 자손을 증식시키는, 아직 정확히 꽃을 피우고 자손을 막 번성시키게 하기 위한 꽃식물이 번성되기, 종자식물이 번성하긴 전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약간 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왜냐면 바다 위에서부터 육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다와 이런 것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양치식물. 지금은 고사리가 대표적인 번성하고 있는 형태의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표준의 예인데요. 그때는 이 고사리들이 되게 키가 높게 자랄 만큼, 네? 키가 높게 자랄 만큼으로 쭉 높은 키를 유지할 만큼 쭉쭉쭉 자라나는 형태입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의 구분 시 관다발이 발달되기 때문에 키가 높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로 번성을 하고 있는 형태였고, 자, 거의 고생대의 마지막 때쯤에는 이제 약간 양서류들도 많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수륙 분포랑도 관계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를 살짝 지워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판게아라고 하는, 판게아, 여러분 책에 몇 쪽을 보시냐 하면 197쪽에, 자, 197쪽에, 자, 지질시대 더 알게 오른쪽 페이지, 우리가 대멸종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197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더 알게에서 지질시대의 수륙분포라고 해서 나오죠. 그리고 판게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에서도 대륙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고생대 중기를 지나 후기를 거쳐오면서 얘네들이 거의 하나의 판으로, 하나의 대륙으로 붙여지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누군가 밀어서가 아니겠지. 지층 내부에, 지구 내부의 어떤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 밑에,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이 서로 대류하는 그런 운동들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각이 있으면, 지각. 혹시 그걸 중1 때 배울 것 같은데, 지구 내부에, 그죠? 핵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은 이제 생물에서 말하는 그 핵이라고 단어만 똑같은 거지 똑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여기 DNA 들어있는 건 아니야. 지구야. DNA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지구 내부에 철이나 니켈 같은 그런 무거운 물질들이 액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도 있고 고체로 딱딱하게 있는, 아무튼 핵이야. 그래서 바깥쪽 핵이 외핵이고 안쪽에 있는 핵이 내핵이면서 거의 대부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뭐예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 멘틀이죠. 지구 내부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 그리고 겉부분이 지각이죠.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구조로 이루어지며, 상태는 지각은 단단한 고체,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죠? 그 다음에 외핵은 에스파라고 하는 그 지진파가 가다가 안 가버리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아, 너는 액체 상태로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시 고체였죠.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때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빨라져서 너는 지각 구간까지는 고체,
그다음에 속도가 증가하니까 두 개의 지진파가 P파, S파라고 하는 지진파가 속도가 증가하니까 너는 뭐 유동성 있는 액체, 유동성 있는 고체. 오케이? 그러다가 S파는 뭐만? 액체일 땐 절대 전진할 수가 없어. 고체일 때만 갈 수 있는데 사라져버리고 P파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여기가 액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제 사라져버린 건 다시 생길 수가 없으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고체. 이 세 가지 상태로 지각, 멘틀, 외액, 내액을 상태를 추정했었잖아.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곳에 멘틀이 외액이고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뜨겁잖아. 그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여기가 고온이고 이쪽은 온도가 낮아. 고고 저야. 오케이? 그래서 낮은 온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치? 오케이? 낮은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치? 오케이? 이런 식의 대류 운동을 할 거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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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지각 표면에 지각이라고 하는 그 곳에 크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지각 사이에 지각과 멘틀 사이에 마치 모자이크 판처럼 조각조각 나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조각조각 나져 있는 그 부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멘틀의 대류 운동 때문에 서로 아주 빠르게 팍팍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천천히 움직이거나 부딪히거나 미끌리거나 하는 그런 판의 운동을 하게 돼요. 판의 이동. 이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 사이의 연약본이야. 딱딱한 암석권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유동성이 가능한 형태의 그 판이 약 11개 또는 10개 내외로 11개, 약 11개 정도의 판이 조각나져 있는 상태로 지금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 과학자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어떤 과학자가 대륙이 이동해 왔다. 대륙이 이동을 해와서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포를 하고 있을 거다. 아주 막 많은 떨어져 있는 해저 그 화석들이 같은 연도에 지금 현재 붙여보면 그 두 개의 대륙을 붙여주면 연결되어 있는 것 마냥 연속적으로 화석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붙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증거들을 제안을 했지만 어떤 그 힘에 대해서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을 때 당시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가 현재는 멘틀이라고 하는 게 온도차가 있고 그리고 멘틀 위에 서로 조각나져 있는 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 이렇게 요런 판이나 또는 뭐 요런 판이나 요런 판이나 또는 대륙판이나 해양판이나 서로 밀도가 다른 이렇게 판들이 11개 정도나 되는 판들이 각각을 우리를 조각조각 나져 있는 상태로 덮고 있을 거라 그 판들의 이동. 오케이? 왜? 판과 판의 경계에 하필이면 멘틀이 대류하는 구간이 있는 거야. 약간 판과 판의 경계인데 여기는 멘틀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죠? 여기도 멘틀이 이제 아래로 대류하려고 하는 보시면 그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죠? 지진이랄지 화산이랄지 이런 것들 충돌의 에너지에서 그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판이 멀어지거나 판이 붙거나 하면서 그 내부 에너지들이 솟아올라서 지진 또는 화산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설이야, 과학계. 그리고 그건 아직 멈추지 않았어. 왜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계속 돌고 있고 그 내부 에너지의 그 분포들에 의해서 솟구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어떤 잠복기를 겪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내부 에너지가 사라지진 않거든. 왜냐면 계속 어느 정도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하나의 움직이고 있는 행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맞아 떨어지게끔 이해하는 게 고생대 때까지는 고생대 때 말기가 될 때까지 고생대도 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겠죠. 이렇게 고생대 시기도 처음에 성캄브리아대랑 똑같은 초기, 성캄브리아대에서부터 조금 지나온 고생대 중기, 그 다음 고생대에서부터 시대 구분을 굳이 나누자면 이제 중생대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고생대 말기가 되겠죠. 말기. 이렇게 시대로 나눠봤을 때 거의 떨어져 있었다가 대륙들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에서부터 고생대 말기 때까지는 천천히 대륙 이동해 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의 해안선으로 우리 지금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잖아. 그래서 해산물이 겁나 풍부하잖아.
그치?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형태로 이렇게 해양 생물들이 많이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언제로 오면서 고생대 말기로 오면서 두 개의 대륙들이 또는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초대륙으로 이어졌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의 여러 역사적인 흔적이나 어떤 지질사학 또는 그 분포하고 있는 화석들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지만 붙여놨었을 때 이어져 있는 화석들이 보이니까, 여러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대륙 또는 뭐 동아시아랄지 아니면 저기 뭐 북아프리카나 북미 대륙, 북아메리카 맞지?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하나로 붙여봤을 때 거의 이어지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표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가 대체적으로 고생대 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후기에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대륙을 우린 판게아라고 하고, 그렇게 붙어졌다가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중생대 때가 되면서부터는, 중생대에서부터 신생대가 될 때까지 지금의 분포처럼 점점점 적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적도 위로 올라가거나 대륙들이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도록 점점 멀어지는 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초에서부터 고생대 중기 말기까지는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난 거야. 판게아를 형성할 때까지. 그게 만나게끔 되는 대륙이 판게아야.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만나게끔까지 되는, 붙여서 존재하는 게 판게아고, 생각해봐. 원래 판게아 이전에는 떨어져 있었어. 소대륙이라고 해. 붙어있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 이전까지는 서로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지? 성캄브리아들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각각 해양에, 거의 대부분 해양 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물들이 많이 존재했잖아. 물속에. 그지? 근데 바다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걔네들 생물,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떨어져 있었던 대륙들이 서로 붙으면서 바다라고 하는 면적이 늘어난 거야, 사라진 거야? 해안가의 면적들이 늘어난 거야? 바다라는 면적이? 이 입장에서 여기가 대륙이야. 대륙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피쉬, 바다, 물속의 생물이었어. 여기도 나름대로 물속에 떨어져 있는 생물들이었어, 주변에. 근데 이 두 개의 대륙이 만나면서 여기 안쪽에 있었던 바다라고 하는 면적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잖아. 그지? 그러면 물속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만 생존하는 형태로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얘는 만났었을 때 물에서만 살고 있는 환경이었었다면 걔는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 그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바다의 면적이 줄고 육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육지 위로도 올라와서 살 수 있는 형태로 생물이 진화를 해와야지만 그 환경에서는 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봤더니 고생대 말쯤부터 바다와 육지를 빈번하게 오갈 수 있는 어떤 양서류 있죠. 수륙양이 도룡뇽이랄지 맹꽁이랄지, 우리 현재 지금 생존해져 있는 양서류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양서류들의 선적격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는 수륙 양육생을 할 수 있는 양서류가 번성해 왔더라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판게아 형성으로 뭐에 의해서? 바다가 줄어들고, 그치?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걔가 생존할 수 있겠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죠. 살 수 있어야 생존 가능.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특징을 가졌었을 때 이제 버티고 살 수 있었겠죠. 그게 이제 고생대의 특징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더라? 아, 얘네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야지만 생존을 가능하고 종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점점점 진화해가는 그 순간이 고생대의 특징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전 시대에 거쳐서 바닷속에도 생물이 있었고 육지 위로도 생물이 번성해 왔어요.
식물로는 양치식물, 키가 큰 양치식물이 많이 번성했었을 당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까지는 고생대 말기에, 그죠? 고생대 말기 때까지는 성칸부리아 때부터 이렇게 이거 와가지고 점점점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만들었고, 초대륙을 만들다 보니까 판게아를 다른 말로 초대륙이라고도 해.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 책에 보면 고생대 때 이 설명은 안 나있구나. 대륙 설명이. 여기 195쪽에는 고생대라고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197쪽에 지지시대의 수륙 분포를 보시면 고생대 때 대륙이 모두 한 덩어리로 모여서 판게아가 형성되었고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대륙붕이라는 게 무엇을 대륙붕이라고 하냐면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륙붕이라고 하는 공간이 많아요. 동해안은 그 바닥 지면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바다 안에 해양 지각이 있겠지. 그지? 그게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은 이렇게 있으면 토끼를 잘 그려야 될 건데 동해안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 끝에 가다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잖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저 동해안은 파도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리아스식 해안이라 해안선이 불규칙해요.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서해안 쪽은 동해안은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태이다 보니까 거의 바닷속 깊숙이로 들어갈 때 수심 한 20m 정도 내외? 그래서 완만한 수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다고 깊숙이로 본다면 그래서 20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완만한 형태의 그 해안 면적, 물속 깊숙이의 그 해안 면적을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해양 지각, 해양에 존재하는 물속 밑바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지가 아니라 물속에 존재하는 해양 면적들 중에 대륙붕이라고 하는 그런 해안 그 깊이가 깊지 않은 20m 정도의 내외의 그 면적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대륙붕이 감소했다는 표현 자체가 서로 떨어져 있던 대륙과 대륙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어져서 하나의 대륙을 만들다 보니까 대륙붕 면적이 당연히 감소했겠죠. 완만한 지역이. 그리고 생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환경에 나름 적응을 해야 본인도 그 다음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거의 고생대 때 바닷속에만 주로 많이 번성했던 생물들에서부터 점점점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수륙 양류 생활하는 양서류들이 점점 진화해서 자리를 잡게 된 거일 거고 그러다 보니 고생대 때의 표준 화석으로는 물속의 거의 대부분 어류의 선조벌에 해당하는 무순어, 갑주어, 그죠? 고생대 표준 화석으로는 갑주어 있고요. 물속에 존재하는 어류예요. 갑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속에서 다지의 다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삼엽충도 많이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필석이랄지 필석 그리고 방추충 어떤 곤충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실제 곤충은 아니고요. 이렇게 럭비공 모양처럼 방사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생물의 표준 화석들을 방추충이라고 단어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의 어떤 표준 화석과 연결지어서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일단 시기가 끝나가면 그럼 중생대 때는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냐? 자, 그럼 생각해보자. 중생대 되면 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한데 붙어 있었던 대륙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대륙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 밑에, 그지? 지각과 외핵 사이에 멘틀의 대류운동 때문에 멘틀의 대류운동에서 판과 판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고생대 말기 때까지 붙었다가 얘네들이 점점점 천천히 대륙들이 서로 멀어지는 운동을 통해 지금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그 대륙과 대륙 사이의 바다들,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그런 대륙들의 해양들이 점점점 생기는 시기였어. 그러면 판과 판이 운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멘틀들이 대류운동을 하다 보니까 멘틀의 대류운동 그리고 어떤 쪼각나져 있는 판들이 딱 모여져 가지고 이런 형태의 지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멀어지거나 또는 부딪히면서의 엄청나게 있는 집중된 지구 내부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그 에너지들이 분출되어 나와.
멘틀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마가 솟구쳐서 올라온다거나, 그지? 마그마가 솟구쳐서 올라온다거나, 또는 여기 안에서의 어떤 땅의 흔들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따라서 거의 중생대 때 이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판가판의 운동에 의해서 판기아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륙 운동들이 심했을 거고, 판의 충돌이랄지 이런 운동들이 심했을 거고, 초기에 중생대 초기에는 화산 활동이랄지 지진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 그지? 그래서 중생대는 자 여기다 일단 써보면, 자 고생대 말에 붙었던 판기아의 이동들이 점점 생기고, 판기아 초대륙의 대륙의 이동이 생겨갔고, 그러다 보니 판가판의 충돌, 판가판의 운동이 많았고, 그러면 그 판가판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멘틀의 대류도 활발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멘틀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들이 많았을 거야, 초기에.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들이 많았을 거야. 특히나 화산 활동이 많게 되면요. 자, 화산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건 지구 내부에 있던 멘틀이나 마그마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자, 그게 분출돼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화산 진은 고체 결정 덩어리들이고, 지구 내부에 있었던 그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가스들,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화산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CO2, 대기 중 CO2 함량이 많아졌을 거고, 온실 효과가 늘어났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건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너무 증가한 거지. 온실 효과가 극대화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만큼 이상 온도 현상, 이상 기온 현상들이 유발된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생대 전체적으로는 온난한 기후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았고 온실 효과가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중생대 대체적으로는 온난한 기후 환경, 기후가 온난했다. 기후가 전반적으로는 온난했고, 나중에 중생대 말에 생물계의 대멸종, 생물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어떤 사건, 운석이 충돌한다거나 그 사건에 의해서 크게 번성했던 그 파충류들이 많이 이제 뭐 먹잇감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한 번에 죽은 건 아니야. 서서히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에 의해서 이제 생물계의 큰 변동이 왔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해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기후가 온난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리고 언제 와서 이렇게 중생대 와서 고생대 말에 양소리가 번성했으니까 중생대쯤 와서는 얘네들이 지금 육지 위로, 자, 수륙 양유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견고하고 다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조직, 단단한 비늘이랄지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가 육지상에선 번성하게 됐고요. 기후가 전체적으로 온난하게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다거나 너무 더워서 살 수 없다거나 그런 온도가 아닌 화산 활동에 의해 온난한 기후 형태였었고, 적당한 CO2에 의해서 온난한 기후 환경이었었고,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대가 중생대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주로 어떤 생물이 번성하게 됐었냐면, 바닷속에서도 파충류, 그죠? 육지 위로도 파충류도 시조새라고 하는 화석도 있어요. 중생대 표준화석으로 시조새. 이 시조새는 뭐 조류의 특성하고, 지금 현재 조류가 가지고 있는 날개랄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부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조류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화석을 바꾸는 파충류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이빨을 보인다거나, 발톱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시조새는 뭔가 생물종이 점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중생대 때는 아주 많은 종류의 파충류들이 번성했었다고 표준화석을 통해 보여지니까. 여러 대륙에 걸쳐서 여러 뭐 티라노사우루스 등등 뭐 다양한 그런 형태들의 공룡들이 많이 보였던 시대가 파충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신생대에 번성한 게 온난 기후 환경 조건에서 자신의 온도를 일정하게 털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포유류가 번성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 형태를 가지는 게 조류거든. 조류도 좋은 동물이고,
그 다음에 파충류, 포유류보다 훨씬 심장의 구조가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지? 포유류는 훨씬 더 이심방이심실로 완전히 분리된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여지지 않게끔 딱 완전히 분리된 형태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진화의 중간형으로 조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진화된 형태를 포유류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간의 특징을 다 가져서 생물의 어떤 진화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화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파충류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는 거, 시조새라는 화석이. 그래서 파충류가 많이 번성했고, 식물로 따지자면 이제 육지 위로도 식물이 기어 올라올 수 있겠죠. 양치 식물은 포자로 번성했던 거예요. 포자로 자손을 증식시켰던 거에 비해서, 자, 그 다음 식물은 종자로 번식합니다. 근데 종자로 번식시키는데, 어떤 형태의 종자냐면 완벽하게 열매를 만들어서 다른 동물들에게 얘를 먹게끔 해서 동물의 똥을 통해서 막 멀리 먼 곳까지 번성을 씨를 퍼뜨리게끔 하는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방울의 형태로, 이제 완전한 꽃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방울, 솔방울처럼 그런 구조로 번식하는 형태인 거시식물이 육지에 번성하게 되더라고요. 거시식물. 그때 당시에 은행나무랄지 은행나무의 화석들, 지금 현재도 은행나무가 존재하지만 은행나무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전의 화석을 봤더니 그 지층이 거의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아니라 2억 5천만 년 전까지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화석이더란 거지.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래서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까지였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신생대 성캄브리아대가 5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시대예요. 5.4로 쓸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성캄브리아대면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시작은 2억 5천만 년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언제까지? 이제 6,600만 년 전. 6,600만 년 전까지를, 그리고 6,600만 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신생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의 흐름은 좁아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은 점점 좁아지지만 훨씬 번성되거나 훨씬 진화된 형태의 생물들이 일정한 자신의 수술의 온도랄지 일정한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는 중생대는, 자, 지금 바닷속에 우리 뭐 있었어? 갑주어 있었죠. 바닷속에. 그리고 이제 고생대 때는 대표적으로 삼엽충이 전 세대에 살다가, 삼엽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딱딱한 고동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안쪽에 말랑말랑한 새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안쪽에 숨기고 살고 있는 대표적인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생물이 중생대에 있었어. 그게 누구냐? 암모나이트야. 표준화적으로. 새우 살같이 안쪽에 말랑말랑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딱딱한 구조들만 거의 화석화되어서 흔적이 남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을 다 대체적으로 암모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철류라고 해서 여러분 책의 196쪽에 소철류에서 찍혀져 있는 화석 보이죠? 그죠? 그 소철류. 그 소철이 거시식물에, 지금도 소철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조경용으로도 소철 많이 키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파인애플을 거꾸로 꽂아놓은 것처럼 약간 그 줄기 부분은 거칠거칠해. 예.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잎들이 나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잎들처럼 보이지만 실제 만져보면 그렇게 그다지 날카롭진 않아. 뾰족한 잎들이야. 오케이? 집에 가시는 길에 그 초록창에 소철을 찾아보시면 나 이런 식물 본 적 있는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랄지 거기에도 그 호텔이나 아니면 그 가로수 주변에 있는 조경용으로도 많이 소철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철은 거시식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거시식물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는 시대는 당연히 신생대 와서. 근데 신생대는 기후변화가 많았어. 간빙기와, 그러니까 온도가 온난해지는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지는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대륙들이 어느 정도 대륙 내부에서의 그 충돌의 에너지로 화산 활동들이랄지 이런 것들도 되게 빈번했었고요. 간빙기와 비가기가 4차례 온도 변화,
간빙기와 빙하기 온도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신생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쉽게 많이 기복의 차이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자, 신생대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신생대입니다. 이제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 씨방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형태의 속시식물.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많이 번성했고요. 속시식물. 얘 지울게요. 여러분 적었으니까 시조새 저희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포유류의 대표적인 중생대, 신생대의 대표적인 특성이면, 씨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도구들에게 먹혀서 내 자손을 많이 퍼뜨릴 수 있게끔 해주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 온도가, 온난화 기후가, 자, 기후의 변화가 컸어. 간빙기, 빙하기, 기후 변화가 4차례나 있었고, 그런 4차례나 있는 온도 변화들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유류가 번성했습니다. 포유류가 번성하는 시기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 코끼리의 선조 매머드, 그리고 물속에서는 대형 유공충의 화폐석, 그러니까 실제 화폐를 사용한 형태들이 아니야. 그냥 찍혀져 있는 모습이 화폐와 조선의 역전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화폐석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바닷속 따뜻한 바다에 번성하고 있었던 석회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개체들이 같이 살았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왜냐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화폐로, 화석으로 남을 수 있잖아. 그지? 동전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화폐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나선형 모양으로 걔네들이 모여서 따뜻한 바다에 번성했던 어떤 초기의 생물이다. 포유류 시기에 번성했던 생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석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물속에 있었어요. 얘는. 물속에. 해양에. 매머드는 이제 육지 위에 있던 지금 현재 코끼리들의 선백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자, 번성하는 생물들에 대한 특성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거기 아래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생물권의 형성에서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초기 지구의 자외선이나 태양풍, 우주선이 우주에서 더 나오는 방사선 같은 게 도달했기 때문에 생명체 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자, 그래서 약 바닷속에서부터 최초 생명체가 39억 5천만 년 전부터 탄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점점점 광합성할 수 있는 원시 생명체의 탄생에 의해 산소가 충분해져서 25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축적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4억 7천만 년 전쯤에 오존층이 형성돼서 육지의 생명체가 출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서 계속, 그지? 꿈틀꿈틀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게 너무 오래 전이니까 화석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생물군 화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예, 앞쪽 155쪽 한번 봐봐요. 성캄브리아대. 자,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죠. 그 지역에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이게 약간 물속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물들, 그러니까 그런 단세포성의 얘네들이 군체가 되어서 찍혀져 있는 형태의 화석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뭐야? 얘네들 절대연령들을 분포를 연구해봤더니 뭐 삼엽충 같진 않아.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연령을 보니까 그때 성캄브리아대 시대쯤으로 추정이 돼.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완벽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만 물속에 살고 있던 어떤 해면 동물들의 형태이진 않았을까 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성캄브리아대의 표준 화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과 스트로마톨라이트, 인천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에도 걔네들 38억 년 전습으로 추정되는 이런 시아노박테리아의 무덤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을 딱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으로 가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195쪽 아래에 있는 누가 많아요? 고생대 표준화석이 제일 많네요.
우리나라에도 산유충 많이 있고요. 그죠? 완종류도 고생대 바닷속 물속에서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에요. 완종류. 그 다음에 필석, 고사리, 그 다음에 고생대 원시어류. 거의 지금 붕어랑 비슷하죠? 물속에. 근데 더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말랑말랑하지 않고 어떤 갑옷 같은 구조, 갑주어랑 좀 다르죠. 그리고 넘겨보면 중생대, 암모나이트와 서초류, 공룡, 발자국, 고생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많이 발견되고 화태석과 속시식물의 잎들 그리고 매머드들을 볼 수 있다. 거의 코끼리랑 비슷하죠. 매머드 표준화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는 대멸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면서 점점점 생물들이 급변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를 할 거라 넘겨